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데브옵스 신입 면접 질문 가이드 이 자료를 좀 같이 보면서요. 면접에서 나올 법한 질문들, 그리고 그 안에 숨은 의미들을 좀 깊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데브옵스 분야의 핵심을 좀 빨리 알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면접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면 오늘 저희 이야기가 좀 좋은 길잡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히 뭐 답을 맞힌다기보다는 질문의 맥락이나 평가 기준까지 한번 짚어보려고 하거든요. 네, 좋은 접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질문부터 볼까요? 스피너커와 같은 CD 툴에 대해 들어봤나요? 이거네요. 가이드 답변을 보니까 넷플릭스가 개발한 멀티 클라우드 배포 플랫폼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멀티 클라우드 이 키워드가 딱 눈에 들어오네요. 네, 맞아요. 요즘 뭐 서비스 환경이 점점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클라우드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클라우드를 같이 쓰거나 아니면 뭐 온프레미스 환경이랑 클라우드를 막 섞어서 쓰는 하이브리드 형태도 많아지고 있고요. 스피너커는 바로 이런 복잡한 환경 전체에 걸쳐서 좀 일관된 방식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지속적 배포, 그러니까 CD 툴입니다. 이게 단순히 배포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블루그린이나 캐나리 배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고급 배포 전략을 지원해서 새 버전 배포할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좀 관리하는 데 특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답변 예시를 보니까 지원자가 개인 프로젝트에서 젠킨스를 쓰다가 스테이징이랑 프로덕션 환경 관리가 좀 어려워서 그때 스피너커의 필요성을 알게 됐다. 이렇게 답을 하는데요. 그냥 뭐 스피너커는 이런 겁니다라고 딱 설명하는 것보다는 자기 경험에서 나온 그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게 훨씬 와닿는 것 같아요. 이런 경험 기반 답변 면접에서 중요하게 보나요? 그럼요, 당연하죠. 기술 면접이라는 게 단순히 뭐 달달 외운 지식을 확인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지원자가 실제로 어떤 문제를 겪어봤고 그 과정에서 어떤 기술적인 고민을 했는지, 그래서 왜 이 기술이 필요하다고 느꼈는지 이런 걸 듣고 싶어 하죠. 젠킨스 쓰다가 한계를 느껴서 스피너커 같은 걸 찾아봤다. 이 경험 자체가 벌써 능동적으로 배우라는 태도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죠. 물론 답변에서처럼 근데 제가 실제로 구축하고 운영해 본 경험은 없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도 중요해요. 어설프게 아는 척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네. 아, 솔직함에 더해서 보니까 로컬 쿠버네티스 환경에 직접 설치해서 캐너리 배포를 한번 구현해보겠다 이런 구체적인 학습 계획까지 딱 제시를 하네요. 해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해볼 겁니다.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되게 인상적인데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모르는 걸 인정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이걸 어떻게 알아갈 거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랑 의지를 보여주는 거. 이게 신입에게 기대하는 아주 중요한 역량 중 하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론 학습이란 작은 실습 계획을 같이 가져가는 접근법은 뭐 이걸 듣고 계신 분들이 새로운 기술 익히실 때도 아주 유용할 겁니다. 네, 경험이랑 학습 의지를 같이 보여주는 전략이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스피네커 같은 도구가 이제 배포 전략을 실행한다면 그 전략을 이루는 각 단계들은 꼭 어떻게 정리하고 관리할까? 이게 궁금해지는데요. 이게 바로 다음 질문, GitLab CI/CD와 그 설정 파일인 .gitlab.ci.yml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야멜 형식이고 프로젝트 루트에 위치한다. 설명이 있네요. 야멜. 요즘 설정 파일에 정말 많이 쓰이죠. 맞습니다. 야멜이 이게 사람이 읽고 쓰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뭐 인프라 설정이나 파이프라인 정의 같은 데 정말 많이 쓰입니다. .gitlab.ci.yml 파일의 핵심은 그 CI/CD 파이프라인 있잖아요. 빌드, 테스트, 배포로 이어지는 그 전체 과정을 코드로 정의한다. 즉, 파이프라인 에즈 코드, 이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하면 소스 코드처럼 버전 관리도 가능해지고 뭐 누가 언제 왜 바꿨는지 추적하기도 쉽고 코드 리뷰도 가능해지죠. 가이드에 나온 예시 코드를 보니까 이미지, stages, jobs 이런 키워드들이 보이는데요.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간단히 짚어주시겠어요? 네, 이미지는 이제 각 파이프라인 작업이 실행될 환경, 예를 들면 뭐 특정 버전의 Node.js에 설치된 도커 이미지를 지정하는 거고요. 스테이지는 파이프라인이 진행될 순서, 가령 뭐 빌드, 테스트, 디플로이 이런 단계들의 순서를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잡스는 각 스테이지에서 실제로 수행될 명령어들의 묶음이에요. 예를 들어 빌드 스테이지 안에 컴파일 코드 짭, 테스트 스테이지 안에 유닛 테스트 짭, 뭐 이런 식이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아티팩트인데요. 이게 한 단계, 그러니까 잡에서 만들어진 결과물, 예를 들면 빌드된 바이너리 파일 같은 거요. 이거를 다음 단계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없으면 단계 간의 결과물이 전달이 안 돼요.
아, 그러네요. 답변 예시에서도 지원자가 이 아티팩트 설정을 빠뜨려가지고 빌드 결과가 다음 테스트 단계로 안 넘어가서 엄청 고생했다는 경험담이 나오네요. 와, 이런 실수는 진짜 저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흔하게 겪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구체적인 실패 경험이랑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과정, 이런 게 면접관한테는 깊은 인상을 줍니다. 아, 그냥 문서만 읽은 게 아니라 직접 부딪혀 봤구나 하는 증거니까요. 그거 말고도 GitLab CI/CD에 베리어즈를 써서 환경별 설정을 관리한다거나 룰스로 특정 브랜치나 태그에만 잡이 실행되게 조건을 건다거나 아니면 서비스로 테스트용 데이터베이스 컨테이너를 연결하는 방법,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좀 언급하면서 활용도로 보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GitHub 액션즈랑 비교하는 부분도 흥미롭네요. 길랩엣은 스테이지즈라는 명확한 단계 개념이 있어서 좀 복잡한 순서 제어에 유리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인데요. 이런 비교 분석 능력이 지원자의 기술 이해도를 보여주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단순히 한 도구만 아는 게 아니라 비슷한 다른 도구랑 뭐가 다른지, 장단점이 뭔지 설명할 수 있으면 아, 이 사람이 기술 선택에 대해서 자기만의 기준을 갖고 있구나, 이런 인상을 줄 수 있죠. 마지막으로 스큐리티 스캐닝이나 오토 데브옵스 같은 좀 고급 기능으로 학습을 더해보겠다, 이런 계획을 덧붙인 것도 계속 성장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좋은 마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걸 듣고 계신 분들도 CI/CD 도구를 쓰고 계시다면 그냥 기본 기능만 쓰지 마시고 이런 고급 기능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개발 생산성이란 안정성을 더 높일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은 와, 이거 정말 톡톡 튀는데요. 프로덕션 배포 중에 롤백이 왜 10배 더 느린지 인프라 관점에서 3초 안에 답하세요. 이야, 이건 거의 순발력 테스트 같은데요. 제시된 답변은 딱 이거네요. 포워드는 추가, 롤백은 교체. 아주 짧아요. 이 짧은 답변에 어떤 깊은 의미가 숨어 있을까요? 네, 아주 함축적인 답변이죠. 그 뒤에는 사실 인프라 운영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담겨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새 버전을 배포하는 과정, 그러니까 포워드 과정은요, 기존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새 버전의 인스턴스, 서버 같은 거를 추가하고 로드 밸런스 설정을 바꿔서 트래픽을 점진적으로 새 버전으로 옮기는 식으로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큰 중단 없이 비교적 안전하게 진행이 되죠. 근데 문제가 생겨서 이전 버전으로 되돌리는 롤백은 지금 운영 중인 새 버전 인스턴스들을 전부 중단시키거나 제거하고 이전 버전의 인스턴스들로 완전히 교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바로 이 교체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답변자의 경험을 보니까 AWS ECS, 그러니까 아마존의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 환경이었는데 배포는 5분인데 롤백은 15분이나 걸렸다고 하네요. 단순히 새 인스턴스 뜨는 시간 말고도 다른 요인들이 크게 작용하나 보군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 변경 같은 게 있었다면 훨씬 복잡해지겠네요. 정확합니다. 만약에 배포할 때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변경 같은 게 포함되어 있었다면요, 롤백할 때는 코드만 되돌리는 게 아니라 그 변경된 데이터를 복구하거나 스키마를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건 정말 까다롭고 위험하고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는 작업이죠. 또 CDN이나 다른 외부 캐시에 저장된 정적 파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무효화하는 작업도 롤백 시에는 다시 전체적으로 해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새로 올라온 이전 버전 인스턴스들이 정상 상태인지 로드 밸런스의 헬스 체크를 통과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도 무시 못하고요. 이런 요인들이 막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롤백 시간을 예측하기 어렵고 길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블루그린 배포 전략을 제시한 거군요. 이전 버전 환경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새 버전 그린 환경을 완전히 별도로 싹 구축한 다음에 트래픽만 딱 한 번에 그린으로 전환하는 방식, 맞죠? 네, 맞습니다. 블루그린 배포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바로 이 빠른 롤백입니다. 만약에 그린 환경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다. 그러면 그냥 로드 밸런스 설정만 바꿔서 트래픽을 다시 원래 잘 돌고 있던 블루 환경으로 돌리면 끝이에요. 인프라를 새로 만들거나 삭제하는 복잡한 과정 없이 거의 즉시 롤백이 가능해지는 거죠. 물론 블루 환경을 계속 유지해야 하니까 자원 비용이 2배로 든다는 아주 명확한 단점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서비스 중단에 아주 민감한 시스템이라면 충분히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전략이죠. 시스템 안정성을 높이려면 이런 다양한 배포 전략들, 롤링 업데이트, 캐나리, 블루그린 같은 것들의 원리와 장단점을 잘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네, 안정적인 배포 전략만큼 또 중요한 게 자동화된 파이프라인일 텐데요. 네 번째 질문이 바로 그 지점을 다루네요. 젠킨스 파이프라인이란 무엇인가요? 답변은 코드로 정의된 자동화된 워크플로우라는 개념 설명과 함께 그룹이 코드로 작성된 젠킨스 파일 예시로 시작합니다. 네. 젠킨스 파이프라인의 핵심 가치는 역시 파이프라인 에즈 코드입니다. 소프트웨어를 빌드하고 테스트하고 배포하는 그 전체 과정을 젠킨스 파일라인이라는 텍스트 파일에 코드로 딱 명시를 하고요. 이 파일을 Git 같은 버전 관리 시스템 VCS로 관리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면 파이프라인 변경 이력을 쉽게 추적할 수 있고 코드 리뷰를 통해서 파이프라인의 오류를 미리 발견하거나 개선할 수도 있어요. 예전처럼 젠킨스 웹 UI 들어가서 마우스로 막 클릭하면서 잡 설정을 바꾸는 방식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답변자가 예전에 프리스타일 프로젝트, 그러니까 젠킨스의 그 전통적인 GUI 기반 설정 방식 있잖아요. 그거 쓰다가 관리가 너무 복잡해져서 디클래러티브 파이프라인으로 바꿨던 경험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되게 인상 깊어요. 특히 테스트가 실패했는데도 배포가 그냥 진행돼 버리는 심각한 문제를 겪었다가 파이프라인을 도입해서 각 단계를 명확히 나누고 성공 실패 조건을 딱 정의해서 해결했다는 경험담은 정말 와닿네요. 네, 그런 실제 문제 해결 경험이 중요합니다. 에이전트, 그러니까 작업 실행 노드가 부족해서 빌드가 막 지연된 문제라든가 환경 변수 관리의 어려움, 아니면 테스트 병렬 처리의 필요성 같은 구체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이걸 해결하려고 도커 에이전트를 도입하고 크리덴셜스 플러긴을 활용하고 테스트 작업을 분리했던 과정까지 좀 상세하게 설명하면 이 사람이 이론뿐만 아니라 실무 적용 능력까지 갖췄구나 하는 걸 보여줄 수 있죠. 그리고 스크립티드 파이프라인이랑 디클래러티브 파이프라인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왜 본인은 좀 더 구조화된 문법을 가진 디클래러티브를 선택했는지 그 근거를 제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냥 기술을 쓰는 게 아니라 장단점을 비교하고 선택할 줄 안다는 인상을 주니까요. 마지막으로 멀티브란치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브랜치별로 파이프라인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거예요. 그거 구축이나 아니면 파이프라인 실행 시간 최적화 같은 다음 학습 목표를 제시하면서 마무리하는군요. 이것도 아까 이야기했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방법이겠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아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배우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언제나 긍정적인 신호죠. 만약에 자동화 워크플로우 구축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런 파이프라인 as 코드 접근 방식이 단순히 자동화를 넘어서서 어떻게 프로세스의 투명성, 재현성, 그리고 유지보수성까지 높여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대 마지막 질문입니다. 컨테이너 이미지 서명, 이미지 사이닝에 대해 아나요? 보안 관련 주제네요. 답변은 이미지의 무결성과 출처를 검증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쉽게 말하면 이 컨테이너 이미지가 진짜 믿을 만한 곳에서 왔고 중간에 누가 건드리지 않았다. 이걸 보증하는 기술이라는 거죠. 정확합니다. 컨테이너 이미지가 사실 애플리케이션 실행 환경의 기반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미지의 보안이 전체 시스템 보안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에 공개된 레지스트리, 도커 허브 같은 데서 이미지를 받아서 쓸 때 그 안에 악성 코드가 숨겨져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다운로드 받는 과정에서 변조되지는 않았는지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이미지 서명은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개발자가 이미지를 빌드한 다음에 개인 키로 디지털 서명을 하고요. 사용자는 그 개발자의 공개 키로 서명을 검증하는 방식이에요. 서명이 유효하면 이 이미지는 믿을 수 있는 출처에서 왔고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수학적으로 보증하는 거죠. 이게 바로 최근에 크게 강조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소프트웨어 서플라이 체인 보안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공급망 보안이라는 용어가 나오는군요. 우리가 쓰는 소프트웨어도 결국 여러 부품들,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나 베이스 이미지 같은 것들이 조립돼서 만들어지는 건데 그 부품들이 안전한지 전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도커 컨텐트 트러스트, 줄여서 DCT라고 하죠. 아니면 요즘 많이 쓰는 코사인 같은 도구들이 바로 이 이미지 서명 기능을 제공합니다. 답변자가 도커 허브의 공식 이미지들이 서명되어 있다는 걸 보고 관심을 갖게 됐고 또 자기가 멀티 스테이지 빌드를 쓰면서 베이스 이미지의 신뢰성에 대해서 고민했던 경험이랑
이걸 연결시킨 점이 좋네요. 그냥 기술 자체만 아는 게 아니라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좀 엿보입니다. 통합하는 방법. GitHub 액션스 예시도 들었네요. 아니면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OPA 게이트키퍼나 팔코 같은 어드미션 컨트롤러를 써서 서명되지 않았거나 검증에 실패한 이미지는 아예 클러스터에 배포되지 못하게 딱 막는 방법까지 제시하는 걸 보면 꽤 깊이 고민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역시 근데 실제 운영 환경에 구현해 본 경험은 없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특히 키 관리, 키 매니지먼트처럼 실무적으로 좀 까다로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공부해야 한다고 언급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SBON,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빌 오브 머테리얼스, 소프트웨어 자재 명세서라고 하죠. 이걸 통해서 이미지에 포함된 모든 구성 요소 목록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기술, 그리고 트리위나 클레어 같은 도구로 알려진 보안 취약점, CVE를 스캔하는 것도 또 OPA를 이용한 정책 기반 통제, 폴리시 에스 코드, 이런 연관된 보안 기술까지 언급하면서 학습 의지를 보여주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보안이라는 게 사실 하나의 기술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계층의 방어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이해를 보여주는 거죠. 네, 답변 마지막에 혹시 회사에서는 이미지 서명을 도입하셨는지 어떤 전략을 사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되묻는 것도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걸 넘어서서 되게 적극적으로 배우고 기여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좋은 방법이네요. 맞아요. 면접이라는 게 뭐 일방적으로 평가만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 알아가는 상호작용이니까요. 이런 질문은 대화를 좀 더 이어가고 회사 문화나 기술 스택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보안은 단순히 도구를 도입하는 걸 넘어서 조직의 정책과 문화,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가 함께 가야 하는 영역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데브옵스 신입 면접 질문 가이드의 5가지 질문을 통해서 스피네커, GitLab CI/CD, 롤백 시간 문제, 젠킨스 파이프라인, 그리고 컨테이너 이미지 서명까지 데브옵스 현장의 핵심적인 고민들을 정말 폭넓게 다뤄봤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답변 예시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중요한 점들이 있었죠. 단순한 기술 지식 암기를 넘어서는 것들이었습니다. 첫째는 기술의 핵심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자기 언어로 설명하는 능력. 둘째는 그 기술이 왜 필요한지를 자신의 경험, 성공이든 실패든 그 경험과 연결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능력. 그리고 셋째는 모르는 건 솔직하게 인정하되 배우려는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주는 자세. 이 세 가지가 신입으로서 어필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무엇을 아는가만큼이나 어떻게 배우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인가, 이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네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서도 혹시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설명할 기회가 있을 때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개념이랑 경험, 그리고 성장 의지를 잘 연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나눈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미지 서명이나 SBOM, 자동화된 취약점 스캔 같이 소프트웨어 공급망을 기술적으로 검증하려는 노력은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CI/CD 파이프라인은 더 정교해지고 자동화되고 있죠. 그런데 과연 이런 고도화된 기술적 자동화된 검증만으로 우리가 만드는 소프트웨어의 신뢰성을 완전히 보장할 수 있을까요? 파이프라인 설계나 운영, 코드 리뷰 같은 데는 여전히 많은 과정에 사람이 관여하는데 이 과정에서의 신뢰와 책임은 어쩌면 기술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영역 아닐까요? 자동화가 고도화될수록 오히려 사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고민이 더 중요해지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운 총차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